POH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 원소의 종류가 POH. POH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는 H2PO3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원자 단의 형태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식까지는 몰라도 되고,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인산이. 자, 그리고 당의 구성원소는 CHO고요. 당은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의 구성원소 CHO. 이건 중학교 때도 배운 거. 자, 염기의 구성원소는 CH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CHON으로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물질이 뭐가 있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단백질. 단백질도 CHON으로 되어 있죠? 들어봤지? 그래서 염기는 단백질과 다른 물질이긴 하지만 구성 원소는 단백질과 같은 거야. 구성 원소의 종류만 CHON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만 같다. 그래서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모인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헥산이라고 합니다. 헥산. 실제로 헥산이라는 이름은 가운데 있는 핵 부분에 산소 물질이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헥산이라는 이름 붙인 거야. 뉴클레익 엑시드. 그래서 헥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헥산에는 뭐가 있냐면 DNA와 RNA가 있습니다. 헥산에는 DNA와 RNA가 있다. 자, 그러면 이 DNA와 RNA가 둘 다 헥산이니까 DNA의 기본 단위가 뭐야? DNA의 기본 단위도 뉴클레오타이드일 거고, 맞지? RNA의 기본 단위도 뉴클레오타이드겠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으니까 DNA와 RNA로 나눠졌을 거 아니야. 구성되는 기본 단위는 둘 다 뉴클레오타이드지만 뭐가 다르냐면 당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이 당의 종류가 좀 달라서 DNA는 이 D가 있고 RNA에 R이 있잖아요. 이 D하고 R이 바로 당의 이름입니다. 그게 DNA는 디옥시리보스로 이루어져 있고 RNA는 당 중에 리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이 차이점이 있는 거, 둘 다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이긴 하지만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 RNA의 당은 리보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D와 R이 붙는다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뭐 이해를 시켜준다면 또 이해시켜 줄 수 있긴 한데 내용들이 많아지니까 좀 넘어갈게요. 이 디옥시리보스하고 리보스의 이름이 비슷하잖아. 리보스고 리보스는 앞에 디옥시가 붙어 있으니까 이 디옥시가 뭐냐면 산소가 하나 빠졌다는 뜻이야. D가 두 개란 뜻이 아니라 빠졌다. 산소가 하나 빠진 거. 그래서 화학식도 그럴 수 있긴 하지만 나중에 합시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네 어차피 진로선택 과목이라 진로선택 과목에서는 화학식이 되게 중요하거든. 자, 리보스는 뭐냐면 잘 적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리보스는 탄소가 5개는 5탄당이야. 5탄당인데 써줄 때 어떻게 써주냐면 오각형으로 써주고 나서 12시 방향에는 산소, 여기는 탄소가 없고 산소, 그리고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연결된 상태는 똑같아서 그냥 시계 방향으로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4번에 5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2번하고 3번 탄소에 모두 OH가 붙어 있는 게 바로 리보스예요. OH가 붙어 있으면 리보스다. 자, 그러면 디옥시리보스는 산소가 하나 빠졌다며. 그 산소가 2번에 있는 산소가 하나 빠지면 디옥시리보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고 2번하고 3번 중에 3번에서는 OH가 붙어 있고 2번에 산소가 빠지고 H만 붙어 있는 게 디옥시리보스입니다. 알겠죠? 이런 당의 종류가 달라서 DNA, RNA라고 한다. 그리고 뭐 세부적인 다른 점은 통화 때 배우니까 넘어갈게. 자, 그러면 기능을 좀 살펴보자. 자, DNA의 기능은 뭐야? 친구야, 해보자. DNA의 기능. DNA하고 RNA의 차이점을 좀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면 돼요. 유전 정보의
저장이죠. 그럼 RNA는 전달이죠. 알겠지? 얘는 유전 정보의 저장이 목적이고, 얘는 유전 정보의 전달이 목적이야. 그러면 저장하는 게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높아야 돼? 전달하는 게 안정성이 높아야 돼? 더 안정적으로, 구조가 안정적이어야 되는 게 DNA여야 돼? RNA여야 돼? 당연히 DNA여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단단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얘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전달의 목적인 건 오히려 이중 나선 구조인 게 불편하죠. 왜냐면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면 전달하고 나서도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또 묶어야 되고, 풀었다 묶었다 다시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번거롭죠? 그냥 한 줄로 되어 있으면 그냥 읽으면 되거든. 그냥 보면 되기 때문에 전달의 목적일 때는 단일 가닥인 게 훨씬 더 유용하죠. 그래서 얘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높고, 얘는 단일 가닥이라 안정성이 좀 낮다. 하지만 전달하기는 용이하다. 목적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거라고. 자, 근데 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이게 다른 세포 쪽으로 유전물질이 이동을 하잖아. 그럼 이때도 정보가 유출될 수 있겠죠. 근데 이 DNA 안정성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 염색체라는 물질을 만들려면 이 DNA 혼자서는 염색체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인산은 마이너스 하나를 띄거든요. 그러면 이 DNA 가닥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중가닥이야. 이중나선 구조인데 DNA 가닥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DNA 부분과 여기 있는 DNA 부분이 얘도 마이너스 하나를 띄고 얘도 마이너스 하나를 띈단 말이야. 그럼 서로 붙을 수 있어, 없어? 붙을 수 없겠죠. 마이너스는 반발력이 있죠. 그러면 서로 붙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꼬여서 염체가 되기 위해선 DNA만으로는 염체가 될 수가 없다. 더 안정성이 높아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DNA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히스톤 단백질을 같이 묶고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을 같이 묶어서 존재한다. 알겠지? 자, 이때 이 DNA와 히스톤 단백질을 묶어 있는 이러한 한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솜.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헷갈리게 문제를 많이 물어보냐면, 자, 이 DNA를 사이에 두고 뉴클레오솜과 뉴클레오타이드를 비교해. 이 DNA보다 뉴클레오솜이 더 크죠? 더 큰 단위. DNA보다 뉴클레오타이드가 더 작죠? 이름이 비슷하지만 DNA를 사이에 두고 얘는 큰 거, 얘는 작은 거라는 거. 잘 구분해서 문제 풀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뉴클레오솜들은 많이 모인 걸 바로 염색사라고 합니다. 염색사는 들어봤죠? 세포 분열할 때 간기 상태일 때 존재하는 거. 염색사가 꼬여서 응축이 된 게 바로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스톤 단백질의 기능만 좀 써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히스톤 단백질은 첫 번째, 이 단백질을 묶고 있는 DNA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DNA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여준다. 자, 이것도 좀 그냥 이해를 하면 좀 될 것 같아. 내가 이어폰을, 이렇게 선이 들어있는 이어폰을 들어. 음악을 듣는다고. 요즘엔 블루투스가 많긴 하지만. 근데 이어폰을 내가 음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선이 있는 그 이어폰들을 그냥 내팽겨치면 어떻게 되니? 막 꼬이죠. 엉키죠. 엉키면 끊어질 수도 있고, 누가 밟을 수도 있고, 당겨다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않게 하려고 음악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MP3를 이렇게 묶어놓죠. 핸드폰에 이렇게 묶어놓죠. 그런 경험이 없나? 블루투스만 들어서?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이 이어폰이 안정성이 높아져서 안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 DNA가 단백질을 이렇게 묶고 있으면 DNA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알겠죠? 자, 게다가 여기 DNA끼리는 서로 이렇게 붙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DNA끼리는 붙을 수 없는데 중간에 단백질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 단백질과 단백질들은 서로 붙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염색사를 염색체로 응축하는 데 관여를 해준다. 염색사를 염색체로 응축하는 데 관여한다.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을 묶고 있는 DNA만이 염색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RNA는 염색체를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왜 RNA는 뭐랑 같이 연결이 안 묶여 있으니까, 히스톤 단백질을 묶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염색체로 구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응축이 될 수 없다고요. RNA도, RNA 가닥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서로 엉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둘 다 인산이 들어있어서. 자,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한, 나중에 대학교 때든, 나중에 대학원 때든,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한 이거밖에 없습니다. 유전물질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세부적으로, 이 뉴클레오타이드만 따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발현돼서 만들어진 단백질만 따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대학원 때는 단백질 공학이라는 것도 따로 있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뿐, 전체 내용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 유전물질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염색체가 어떤 게 있냐면, 밑에 번호가 2번이니, 염색체의 종류.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 자, 상동 염색체, 염색 분체 별표 3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전을 공부하는 한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이다. 내가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를 어설프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문제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보통 유전을 공부 안 해서 모른다고 생각을 많이 해. 그래서 자꾸 유전만 풀어. 이 상동 염색체하고 염색 분체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접근해봤자 실력이 잘 안 늘어. 이걸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본인은 잘 인지를 못하는 거죠.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부터가 유전의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념 하나를 너네들이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해줬다. 연결돼야지만 매끄럽게 이해가 된다는 거. 자, 상동 염색체하고 염색 분체를 어설프게 이제 이해하지 말고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수업 이후로 각각 3가지의 특징이 있고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쌍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상동 염색체의 개념인데, 자,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건 어떤 관계라는 개념이야. 예를 들면 너 둘이 친구니? 친구야? 친구 아니야? 그냥 아는 사이야? 처음 만났어? 그런 건 아닌데 얼굴만 좀 알고 있는 상태야? 친구는 없니 여기? 둘이 친구니? 둘이 친구지? 친구는 서로에 대한 친구인 거죠. 너는 얘에 대한 친구고 너는 얘에 대한 친구인 거지. 맞지? 근데 만약에 절교했어. 빠빠이. 싸웠다고. 그럼 더 이상 친구 관계가 끊어졌죠. 그럼 너네 둘은 친구 몇 명이야? 친구는 빵명이 되는 거죠. 관계가 형성될 때만 친구 1명, 2명 셀 수 있는 거.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서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결혼을 했으면 서로 부부죠. 그럼 부부는 2명인 거죠. 근데 아빠가 바람펴서 헤어졌어. 그럼 부부는 몇 명? 1명이 아니라 빵명인 거죠. 관계가 형성될 때만 셀 수 있는 거죠. 상동 염색체도 마찬가지. 염색체가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가 서로 상동인 거고, 얘는 얘에 대한 상동이고 얘는 얘에 대한 상동인 거고, 상동 염색체가 2개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 없어졌어. 그럼 상동 염색체는 빵개인 거야. 왜?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해되니? 이런 관계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런 관계, 상동 관계는 어떻게 하면 형성이 되냐면, 바로 형성되는 그런 그 기준이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상동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기준이 뭐냐면, 부모에게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쌍이다. 근데 무조건 물려받는다고 받는다고 상관없는 아니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걸 물려받아야 돼. 엄마 거 1번, 아빠 거 1번. 그래서 쌍을 만났을 때 이 쌍이 바로 상동염체 관계인 거죠.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걸 물려받았을 때, 이거를 상동염체가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 각각 하나씩 물려받았어. 크기와 모양이 또 같은 거를 물려받았어. 물려받았지만, 크기와 모양은 같지만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엄마 아빠가 쌍둥이가 아니니까. 그지? 엄마가 1번 주고 아빠도 1번 줘서 똑같은 염체를 줬긴 했지만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다르겠죠. 맞죠? 엄마 아빠가 쌍둥이가 아니라 다른 개체니까. 그래서 유전 정보는 다르다. 별표.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생각하게끔 유도해 주는 게 이런 공부인 거죠. 당연한 건데 문제 풀 때 생각이 안 나면 틀리니까 자꾸 생각하게끔 유도해 주는 게 바로 이런 수업입니다. 자, 근데 일부는 똑같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염색체 한 개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보통 700개에서 800개거든요. 왜냐면 사람의 유전 정보 전체는 32,000개. 32,000개의 유전자가 있지만 염색체는 46개죠. 그러면 32,000개가 46개 안에 들어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한 개 염체마다 평균적으로 700개에서 800개는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700개 유전자가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것 중에 동일한 위치에 같은 이 대림 유전자 쌍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이게 전부 다 같은 확률이 몇 분의 몇? 이게 2분의 1씩이니까 이게 700개 정도 있다 치면 2의 700승분의 1이겠죠. 0이죠 그냥. 그치? 일부는 근데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일부는 같을 수 있지만 전부 다 같은 확률은 2의 700승분의 1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가 만약에 같아. 얘가 20A고 얘가 20A야. 그러면 둘이 만나면 동일조법자가 되는 거. 20A, 20A. 뭐 20R, 20R 만나면 20R, 20R. 알겠죠? 근데 전부 다 같을 수는 없다 이거죠. 이 말은 그런 의미야. 전부 다 염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같지는 않다. 일부는 같을 수 있지만 그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상동염체는 세 번째, 유리되어 존재한다. 유리되어 존재. 자, 유리라고 하는 건 떨어져 있다.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그런 뜻. 자, 근데 예외가 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예외.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 들어봤죠? 중학교 때? 감수 분할할 때 들어봤잖아요. 감수 1분할 때 상동과 상동이 서로 붙는 걸 말해. 붙어서 4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는 염색체를 바로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데, 이때는 상동끼리 붙어 있다고요. 이것만 제외하고 나서는 다 떨어져 있다. 알겠지? 자, 그리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의 예외가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지 않지만 상동인 것도 있는데, 그게 X와 예외라고 쓰고, X와 Y 염색체. 이 X 염색체는 길이가 좀 길고요. 그리고 Y 염체는 길이가 좀 짧아요. 길이와 모양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다. 하지만 상동 염색체는 맞다. 자,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은 있으니까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모두 다 그렇진 않고 예외적인 것만 딱 기억해 주면 나머지는 다 성립을 하니까 예외적인 건 따로 잘 기억해 줘라. 자, 이거랑 비교해서 염색 분체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첫 번째,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쌍과의 관계다. 이것도 똑같다. 이 첫 번째 특징이 똑같기 때문에 상돈 염색체와 염색 분체의 개념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이 첫 번째 개념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상동처럼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는 관계는 아니겠죠. 그런 상동 관계니까. 이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하면 형성되냐면 두 번째 복제돼야 된다. 복제가 바로 이 관계 형성의 기준입니다. 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 염색 분체가 아닙니다. 복제되어 형성된 염색체쌍입니다. 그러면 복제된 것만 염색 분체니까 복제가 됐으면 유전 정보가 어떨까요? 같겠죠. 크기하면 당연히 똑같고 속에 들어있는 정보도 똑같겠죠. 복제가 된 거니까. 한 명한테 받은 다음에 그냥 복제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정보까지 똑같겠다.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염색 분체 쌍이 나온다면 염색 분체 쌍은 정보가 같겠지를 전제로 깔고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뭐 그림상으로 좀 그려줄게. 예를 들면 이게 엄마한테 받은 1번이라 치자. 엄마한테 받은 1번 염색체, 아빠한테 받은 1번 염색체로 둘이 상동입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 1개, 2개. 근데 이게 복제가 됐어요. 이게 복제. 자, 복제가 될 때는 서로 붙어서 복제가 일어나. 붙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엄마한테 받은 1번이고 이것도 아빠한테 받은 1번이죠. 이렇게 됐을 때 얘네 둘은 무슨 염색체? 염색 분체 쌍인 거죠. 알겠죠? 얘네 둘도 염색 분체인 거죠. 그럼 염색 분체는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죠. 이해돼요? 염색 분체는 하나, 둘, 셋, 네 개. 복제가 된 것만 염색 분체가 아니라 같이 염색 분체들인 거야. 알겠죠? 복제된 얘만 염색 분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염색 분체. 이건 염색 분체. 얘도 염색 분체. 이해되죠? 그 유전자를 한번 넣어볼게. 여기에 라지에가 있다 치자. 그러면 이게 복제가 된 거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요? 복제가 된 건 유전 정보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라지에가 있어야지. 맞죠? 여기에 스몰이가 있다 치면 여기도 스몰이가 있어야지. 이해되죠? 자, 번호를 써볼게. 1번, 2번, 3번, 4번. 유전자 한번 하나 더 넣을까? 여기 아래쪽에는 라지비, 여기도 라지비, 여기도 라지비, 여기도 라지비라 치자. 자, 그럼 문제. 자, 문제 맞추면서 오개념을 좀 잡아봐. 첫 번째. 상동 염색체 관계인 거 한번 짝 쪄보자. 상동 관계인 거. 1번하고, 1번하고 3번 맞죠? 맞죠?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씩 받은 거. 또, 1번하고, 4번도 되죠? 이해되고 있지? 또 뭐 있니, 뒤에? 잘 안 들려, 크게. 2번, 3번, 또. 그렇죠. 2번, 4번도 맞죠. 그럼 이것도 맞춰봐. 1번하고 2번을 묻고, 3번하고 4번을 묻고, 둘이 상동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까 끄덕이지 말고 말로 해.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상동 염색체 관계를 설명할 때 개수는 설명 안 했죠. 이게 2개씩 있든 3개가 있든 상관이 없죠.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으면 되죠.
똑같은 거 엄마한테 2개, 아빠한테 2개 똑같은 게 있다면 상관없는 거죠. 엄마한테 받은 것과 아빠한테 받은 게 쌍을 이루고 크게 모양이 같으면 상동 관계가 형성된다고요. 이해되죠? 두 번째, 염색 분체인 거. 염색 분체인 거. 그 옆에 나연이? 나연? 나연 맞아? 번호를 불러. 1번하고 2번, 그리고, 그렇지. 세 번째. 자, 1번 염색 분체의 라지 A와, 이거 설명하고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 대립 유전자. 아마 교재에도 있을 겁니다. 쓰는 곳에 대립 유전자 쓰는 곳 있죠? 맨 밑에. 대립 유전자에다가도 별표 3개. 내가 막 별표를 남발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 앞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대립 유전자가 뭐냐면, 대립 유전자란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 그래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결정하는 유전자쌍. 여기에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에서 다뤄야 되고, 그리고 같은 위치여야 되고, 같은 형질을 결정해야 돼. 이 3가지를 만족하면 대립 유전자 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라지 A와 2번의 라지 A는 대립 유전자 쌍이다. 맞다, 틀리다? 왜? 그렇죠. 1번과 2번은 상동이 아니죠. 상동이 아니니까 라지 A와 라지 A는 대립 유전자 쌍이 아닙니다. 같은 형질을 결정하지도 않아요. 알겠죠? X. 그러니까 1번의 라지 A와 3번의 스몰 a는 대립 유전자 쌍이 맞겠죠. 1번과 3번은 상동 염체가 맞으니까. 알겠지? 대립 유전자 쌍이 맞다. 그래서 자, 대립 유전자 쌍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유전자형을 말하고, 자, 그럼 A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가 아니라 라지 A와 스몰 a가 유전자형인 거죠. 알겠죠? 라지 A, 스몰 a가 유전자형인 거고, 그래서 이 라지 A와 스몰 a가 만나서 같은 형질을 결정한다고요. 자, 그럼 B에 대한 유전자는 라지 B와 라지 B라서 라지 B, 라지 B가 아니라 라지 B가 있고 상동 염체도 라지 B가 있으니까 라지 B, 라지 B로 동접합자인 거죠. 얘네들은 라지 B와 라지 B로 유전자형이다. 알겠죠? 이렇게 같은 유전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유전자로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형을 뭐라고 하냐면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이형접합.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모르니? 다른 말로 헤테로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잡종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 알겠죠? 자, 그럼 BB는 똑같은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형접합이 아니라 동형접합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헤테로가 아니라 호모라고 하고, 호모, 잡종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고, 그지? 다 들어봤을 거야. 개념은 지금 잘 구분 못해서 그러는 거지,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구분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 정확하게 구분되면 나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개념을 잘 모르면 사용할 수 없게 돼. 그러면 썩은 이론이야.
내가 정확히 모르면 썩은 애 돈이다. 나중에 찍게 되는 거죠, 막. 정확히 모르면 그냥 찍을 수밖에 없다고. 막 온갖 소설을 다 쓴다고요. 그건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모르는 게 낫다. 그렇게 하느니. 왜냐면 잘못된 쪽으로 자꾸 찍으니까 오히려 점수가 낮아요. 그냥 모르고 찍는 게 점수가 높아. 내가 잘못 알고 찍잖아. 그러면 잘못된 걸로 자꾸 찍으니까 오히려 점수가 더 낮게 나와. 막 20점, 막 30점 이렇게 나와. 내가 풀었지만. 근데 아예 모르고 푼 애들은 막 40점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하는 건 아예 모르니만 못하다. 넘어가서 핵상과 핵형. 핵상과 핵형. 자, 이 두 가지 개념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별표, 별표, 별표. 핵상과 핵형을 정확하게 구분하자. 첫 번째, 핵상. 이 핵상은 정의가 뭐냐면, 정의가 염색체의 구조라는 개념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염색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염색체의 구조인데, 염색체의 구조라고 하면 핵상이 뭔지 잘 모르겠죠. 내가 정의를 써줘도 잘 모르겠잖아. 그 이유가 이 핵상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정의를 잘 물어보진 않을 거야.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 뭐 유전자의 상대적인 양, 등등등 여러 가지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자, 핵상의 정의를 시험상에 물어보지는 않는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상적인 세포에 핵상이 어떤 게 있는지 알면 됩니다. 정상적인 세포의 핵상은 크게 EN인 경우와 N인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봤지? EN, N 들어봤니? 되게 중요하대. 자, 근데 핵상은 핵상을 나타내는 대상. 핵상을 나타내는 대상은 온리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핵상은 세포를 대상으로만 핵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핵상을 얘기했다 그러면 어떤 세포의 핵상을 얘기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핵상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특정 염색체나 핵이나 서로 다른 물질들을 핵상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세포 단위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아까 쓸 때도 정상적인 세포의 핵상이 EN과 N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세포만 가지고 핵상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다른 거는 얘기할 수 없어. 알겠죠? 그래서 세포의 핵상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EN인 경우하고 N인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 차이가 있냐면, 자, EN인 경우는 뭐냐면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모두 상동 염색체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 아빠 다 쌍으로 존재할 때 그때 핵상을 EN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와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로 모두 상동 쌍의 형태로 존재할 때 그때 그 세포의 핵상을 EN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럼 N인 건 뭐냐면 엄마한테 받은 것 또는 아빠한테 받은 것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입니다. 한 종류만 있을 때. 그때 핵상을 N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알겠죠? 정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한 쌍만 상동이 있고 나머지는 상동 염체가 없어. 그런 경우는 존재할 수 없어. 어떤 경우에? 정상적인 세포의 경우에. 알겠죠? 정상적인 세포의 경우에는 다 쌍으로 있던가 다 쌍으로 없던가 둘 중에 하나야. 일부만 쌍이 있다. 이거는 비불이 된 거야.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핵상의 특징. 자, 핵상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체세포는 핵상이 2n으로 동일하다. 되게 간단합니다. 핵상을 정의할 때, 핵상이 같다 틀리다를 정의할 때 체세포라면 다 2n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의 체세포도 2n이고 이 친구의 체세포도 2n이고 나의 체세포도 2n인 거야. 뒤에 있는 여학생들의 체세포도 2n인 거고 지나가는 바퀴벌레의 체세포도 2n인 거고. 알겠죠? 날아다니는 모기의 체세포도 2n인 거고. 체세포라면 다 2n이다. 알겠죠? 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상은 2n과 n만 따지는 거니까 염체의 개수와 크기, 모양, 수 다 상관이 없어요. 이게 상동으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것만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핵상은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하기가 되게 쉽죠. 알겠죠? 그게 바로 핵상이다. 자, 근데 한 글자 차이인 핵형은 완전 다릅니다. 핵형. 얘는 형이고 얘는 상이잖아. 한 글자밖에 차이 안 나지만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이걸 완전 다른 개념인데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핵상과 핵형을 구분 안 하고 푼 건 내가 모르는 거다. 완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막혀버리고 함정에 걸릴 수 있다. 자, 핵형은 뭐냐면 핵형의 정의. 핵형은 염색체의 모양과 수입니다. 모양과 수. 그럼 핵형은 대상이 뭐냐면 핵형을 판단하는 대상은 염색체입니다. 그 염체 한 개를 봐도 되고 두 개를 봐도 되고 다 봐도 되고 세포 안에 들은 염체를 봐도 돼. 그러니까 세포의 핵형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세포에 염체가 있다면. 알겠죠? 그 세포에 염체가 있다면 그 세포의 핵형하고 이 세포의 핵형은 다르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왜? 핵형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염체이기 때문에 염체가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핵형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염체 한 개만 가지고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다고. 이 염색체 핵형과 이 염체 핵형은 다르다, 같다 얘기할 수 있다고. 알겠죠? 염체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전체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자, 근데 여기서 이 모양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뭐 세모인지 네모인지는 따지진 않겠죠. 너무너무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세모인지 네모인지를 따지진 않고요. 자, 모양은 바로 길이와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길이와 두께가 다른 건 모양이 다른 건가요? 네. 모양이 다르다, 핵형이 다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근데 이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바로 유전자죠. 염체를 구성하는 게 아까 DNA였고 DNA를 구성하는 게 유전자이기 때문에 결국에 염색체에도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 길이와 두께에 따라서 유전자량이 달라지겠다. 길이가 긴 게 유전자가 많은 거고 길이가 짧은 게 유전자가 적은 거, 길이가 두꺼운 게 유전자가 많은 거, 얇은 게 유전자가 적은 거. 알겠니? 그래서 X 염색체와 Y 염색체, X는 길이가 좀 길고요. Y는 길이가 좀 이렇게 짧아요. 자, 그럼 X하고 Y 중에 유전자량은 누가 더 많다? X가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알겠죠? X는 좀 기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세포의 숫자를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유전자량은 누가 더 많다? 여자가 많겠죠? 여자는 XX고 남자는 XY니까. 모든 세포들마다 여자가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유전자량이 더 많기 때문에 여자 유전자량이 더 많습니다. 세포 수가 같다면. 그 다음에 숫자, 염색체 숫자를 카운팅하는 방법, 세는 방법. 염색체 숫자를 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동 염색체일 때와 염색 분체일 때만 기억하면 된다.
예를 들면 엄마한테 받은 1번, 아빠한테 받은 1번, 복제, 엄마한테 받은 1번, 복제, 아빠한테 받은 1번. 자, 그러면 이 1번 번호를 좀 써볼게. 자, 그럼 1번 염색체하고 3번 염색체하고 서로 무슨 염색체? 상동이죠. 상동이고 크기와 모양은 어때요? 같죠. 같은 번호 염체니까 크기 모양 같다고 치자고. 하지만 뭐가 달라요? 유전 정보가 다르죠. 그러면 이 염색체 두 개를 같은 염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속에 있는 유전 정보가 다른데 같은 염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면 숫자를 한 번에 한 개만 세야 돼? 아니면 따로따로 세야 돼? 다른 염색체니까 따로 세야지. 알겠죠? 정보가 다르니까. 속에 들은 정보가 더 중요하잖아. 크게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상도염체는 각각 따로 세면 됩니다. 두 개로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염체로 치부할 수 없다 이거죠. 자, 하지만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인 이 염색 분체 쌍들은 유전 정보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같은 염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개로 카운팅하면 되죠. 염색 분체쌍은 염체의 숫자를 셀 때는 그냥 한 개로 카운팅하면 되겠다. 왜? 정보가 같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염색 분체쌍은 한 개로 카운팅하면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세포 안에 이 염색체 두 개가 있다 치자. 그럼 염체는 몇 개? 염체는 상도 염체로 따진다면 한 개, 두 개인 거지. 맞지? 염색 분체로 따진다면 한 개, 한 개인 거지. 그래서 합쳐서 두 개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고려하면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개수를 셀 수 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자료에서 다 해놓고 기억 니은 데서 틀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이런 세부적인 거를 자꾸 간과하면 자료에서 다 해고도 자꾸 틀려. 염색 개수에서 틀리고 막 유전자 상대량에서 틀리고 자꾸 틀린다고. 누구를 탓할게요? 내가 자꾸 놓치는 걸. 실수가 아닙니다. 그 실수는 반복되기 때문에. 자, 핵종의 특징은 자, 핵상은 그냥 뭐 체세포라면 다 얘네로 같다 그랬잖아요. 같기 위한 조건이 되게 간단하잖아. 하지만 핵형이 같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려해야 돼. 왜냐하면 핵형은 종특이성이 있습니다. 자, 종특이성이 있다는 얘기는 종마다 같다 다르다. 종마다 다르다. 강아지와 고양이, 사람, 호랑이 다 종이 다르죠? 다른 종들의 핵형은 다 다르다. 이게 종특이성, 종마다 다르다. 뭐 예를 들면 감자하고 침팬지를 비교해보자. 염색체의 수가 감자도 46개, 침팬지도 46개예요. 자, 숫자가 같으니까 얘네들의 핵형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감자와 침팬지의 핵형은 같다? 맞아요? 틀려요? 염색의 수가 같은데? 아니죠. 왜? 종이 다르지. 종이 다르면 염색체 숫자가 다 같아도 뭐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핵형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숫자는 같은데요? 그럼 뭐가 달라야 돼요? 모양이 달라야 돼요. 얘네 둘은 염체의 숫자는 같지만 염체의 모양과 길이와 두께는 다를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염체의 숫자만으로 현혹되지 말라고. 숫자 같다 그래서 핵형이 같다는 건 틀렸다. 알겠죠? 모양도 같이 따져야 된다. 그래서 종이 다르면 무조건 핵형은 다릅니다. 알겠죠? 종이 다르면 써줄게. 염색체의 수는 같지만 모양이 다르다. 또 성별 특이성이 있습니다.
같은 조밀지라도 남자의 세포 한 개랑 여자의 세포 한 개의 핵형은 다릅니다. 왜? 마지막에 있는 성염색체 때문에. 남자는 XY, 여자는 XX이기 때문에 세포의 핵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물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핵형이 같으려면 모두 같고 모두 같아야 돼? 핵형이 같으려면 종도 같고 성별도 같아야 돼. 따라서 남학생들끼리는 핵형이 같은 겁니다. 알겠죠? 여학생들끼리는 핵형이 같은 거라고. XX, XX, XY니까. 그래서 핵형은 종도 같고 성별이 같아야지만 핵형이 같을 수 있다. 자, 핵형 분석의 응용법인데, 핵형 분석. 핵형 분석. 자, 밑에 핵형 분석이 있죠? 자, 핵형 분석이란 말 그대로 핵형을 분석하는 건데, 핵형이 염색체의 모양과 수니까, 핵형 분석이란 염색체의 모양과 수를 분석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핵형 분석은 염색체의 모양과 수를 분석하는 거니까 어떤 세포에서 염체의 모양과 수를 분석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염체가 언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한테 염체가 있어요? 아니에요. 염체는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요. 뭐 할 때? 분열할 때. 분열할 때만 잠깐 염체 나타났다가 분열 끝나면 다시 사라져서 염색체로 바뀌어. 잠깐 염체로 나타나는 거야. 전체 세포 중에서 10% 내로만. 왜냐면 염체 상태는 별로 좋지 않은 상태야. 염체는 뭐냐면 이런 상태라고 보면 돼. 너네 집에 있는 그런 책장에 수학이랑 영어랑 막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야. 이것들을 다 꺼내. 다 꺼낸 다음에 끈으로 묶어 놓은 거야. 섞어서. 마구잡이로 섞어서 그냥 끈으로 묶어 놓은 상태고,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야? 내가 수학이 어디 있는지 영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형태야? 잘 볼 수 없는 형태야? 잘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뭐에는 좋아? 옮기기에는 좋겠죠. 맞죠? 한 손에 막 2개씩 들 수 있겠죠. 옮기기만 좋은 형태가 바로 염색체야.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볼 수 없는 형태야. 그러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돼. 알겠니? 염체는 그러니까 잠깐 분열할 때만 나타났다가 평상시에는 사라졌다가 다시 분열 시에만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핵형 분석을 하려면 분열 중인 세포에서만 관찰할 수 있겠죠. 분열 중인 세포에서 관찰할 수 있다. 분열하고 있지 않고 감긴 상태에서는 관찰할 수가 없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분열 중인 세포는 세포 주기로는 어떤 게 있냐면 체세포 분열의 분열기가 있을 거고요. 체세포의 분열기. 그리고 감수 1분열기도 있겠고요. 우리 생세포 분열 중에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나눠지는 거 알지? 중학교 때 배웠지?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감수 2분열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전부 다 핵형 분석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얘로만 합니다. 얘로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포를 채취하기가 어려워. 이 세포를 채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남자에서 이 세포를 채취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소를 열어서 세정관을 열어서 거기에서 정원세포를 끄집어내야 돼.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찢어서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러면 대수술이죠? 엄청 큰 수술이죠. 이거 세포 하나 뽑으려고 엄청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죽을 수도 있죠. 내가 동물한테 그거 뽑는다면 그 동물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안 하냐면, 감수 2분열기 상태도 마찬가지로 뽑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얘 세포의 핵상의 형태가 바로 N인 형태야. 상동이 분열된 이유라서. 그러면 전체 모든 염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기에서 합니다. 얘는 그냥 긁으면 돼요. 아무데나 그냥 긁기만 하면 돼요. 입 안을 긁어도 되고 여기를 긁어도 되고, 긁으면 세포들은 끄집어 나오기니까 그 세포로 그냥 채취해가지고 분석하면 됩니다. 관찰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체세포 분열을 관찰한다. 강수물도 관찰할 수 있긴 하다. 그래서 이런 핵형 분석의 과정은 뭐냐면, 너희들이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된 분석법이야. 그러니까 유전물질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막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게 시작할 때 그때부터 했던 방법이거든. 왜냐면 되게 단순하죠. 눈으로 그냥 보는 거거든요. 그냥 눈으로 그냥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한 검사법이야, 그지? 눈으로 그냥 보고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 핵형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크기 순으로 나열했던 거야. 그거를 지금도 따르고 있는 거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게 이 순서가 상관없게 쭉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수로 쫙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수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마구잡이 섞여 있다고요. 섞여 있는 걸 이렇게 그래픽상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상염색체는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나열합니다. 자, 사람의 상염체는 1번부터 22번까지. 그럼 1번이 가장 길고 22번이 가장 짧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성염색체는 제일 마지막에 배열합니다. 마지막에 배열한다. 되게 단순하다. 핵형 분석이란 그냥 염치의 모양과 크기, 두께를 그냥 보는 거라서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마지막에 성염체를 배열해서 그냥 관찰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거,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하면 되겠다.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맨 마지막에 있는 성염체가 뭐인지를 따라서 성별을 알 수 있겠죠. 성별, 여잔지 남잔지 성별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염색체가 짧은지 하나가 더 많은지를 알 수 있잖아. 짧은지 또는 바뀌었는지, 굴곡이 있는지 염색 수가 더 많은지를 달라지는 게 바로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인데,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를 판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염체의 길이와 두께가 곧 뭐랑 비례하다? 유전자의 량이랑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 염색체가 Y보다 더 유전자가 많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지. 따라서 유전자의 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절대적으로 얘는 몇 개, 얘는 몇 개 이렇게 이건 알 수 없지만 누가 더 많다, 적다를 비교할 수는 있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알 수 없는 건 유전적 구성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염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라지 A가 있는지 스몰 A가 있는지, A가 있는지 B가 있는지 O가 있는지 알 수 없고, 뭐 생명 유전자가 있는지 정상 유전자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알겠죠? 유전자의 종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유전자의 구성을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알 수 없겠죠.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유전병들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도 여기 포함돼. 혈우병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혈액형도 알 수 없어요. 이게 A5인지, AA인지, 뭐 O5인지, B5인지, AB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냥 유전자가 있다는 알 수 있지만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혈액형도 알 수가 없다. 뭐 등등등. 유전자를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건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도 판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형 분석은 염체만 보는 거지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할 수 없다. 이게 핵형 분석이다. 잠깐 쉽시다.
여기 벽시계로 20분까지 앉아 있으면 돼. 세포 분열 주기. 중학교 때도 아마 세포 분열 주기를 좀 배웠을 텐데, 간기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간기를 그냥 간단하게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자, 세포 분열 주기는,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나뉩니다. 간기와 분열기. 그래서 이 간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갭 페이스라고 해요. 갭. 사이에 있다. 갭. 그리고 분열기는 다른 말로 M기라고 합니다. M기, 분열기. 근데 이 분열기는 또 두 개로 나뉘어요. 분열기는 핵이 분열되는 핵분열기와 그리고 나머지 세포질이 분열되는 세포질 분열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크기는 간기와 분열기, 분열기는 핵분열기와 세포질 분열기 이렇게 나눠지고, 자, 간기는 또 세부적으로 간기는 G1기, S기, G2기 이렇게 나눠요. 갭1, 그리고 갭2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사이에 있는 건 DNA가 복제되는 시기의 S. 그리고 분열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뉘죠.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좀 떠올리면서 봐. 자, 그럼 일단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좀 해보자. 자, 간기의 공통적인 특징. 공통특징. 자, 간기 때 공통적인 특징 기억나는 거 있네, 송명아? 이걸 안 배웠나? 있어요? 간기의 공통특징. 있어요? 아예. 간기 때는 핵막과 인이 뚜렷합니다. 핵막과 인이 또렷하다. 뚜렷하다, 또렷하다 똑같아요. 핵막과 인이 뚜렷하고, 자, 핵막이 있으면 염색체인 형태가 아니라 속 안에 염색사인 형태로 존재해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염색사로 존재. 자, 그리고 이 간기는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분열이 끝나고 나면 이 세포가 있는데 분열이 끝났어. 그러면 이렇게 좀 작아지겠죠. 분열했으니까 작아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작아지면 계속 분열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작아지겠죠. 그러면 안 되지. 세포 크기는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작아진 세포들이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지. 그 커지는 게 바로 간기 때 일어나. 그래서 세포질의 생장이 일어납니다. 세포질이 커진다. 자, 세포질의 생장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포질이 커진다는 건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와 그리고 세포질에 들어있는 세포 내 소기관, 세포 내 소기관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세포의 소기관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걸 세포질의 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 세포 주기 중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간기가. 자, 분열기는 다 합쳐봤자 10% 미만이다. 여기는 이 분열기들 다 합쳐봤자 10% 미만. 자, 중요한 S기 먼저. 간기 때는, 자, 일단 공통적인 특징은 이건데, 공통적으로는. 자, 근데, S기만의 특징은, S기 때는 DNA가 2배로 복제가 일어납니다. 2배로 복제가 된다. 자, 그럼 DNA를 2배로 복제한다는 건 DNA의 기본 단위인 누클레오타이드들을 서로 붙이는 거죠. 누클레오타이드를 이렇게 서로 붙이면서 이렇게 DNA를 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은 물질들을 크게 만들었으니까 동화작용인 거 알겠니? 저분자가 고분자로 되는 거 동화작용 들어봤니?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동화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물질 대사라는 건 알아요? 동화작용은 물질 대사니까, 자, 물질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뭐야? 효소, 그렇지. 그래서 그 효소는 바로 지원기 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원기 때 효소들의 숫자를 늘립니다. 알겠죠? 근데 효소는 뭘로 만들어져 있다? 단백질. 그지? 그러면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 그 단백질을 만드는 소기관이 뭐야? 단백질을 만드는 소기관. 리보솜, 그렇지. 그래서 리보솜의 숫자도 늘려야 돼요. 리보솜의 숫자도 늘린다. 자, 그러면 리보솜은 또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리보솜은 세포가 있으면 핵이 있고, 핵 안에 인이 있는 거, 까만색 부분을 인이라고 하는데, 이 인 부분에서 리보솜이 만들어져. 그래서 리보솜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인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에서 리보솜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바로 지원기의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지투기의 특징을 알려면 그 다음 단계인 전기를 먼저 알아야 돼. 이 전기를 준비하는 게 지투기라서. 전기 때는 뭐냐면, 자, 전기 때는 드디어 이제 분열기가 시작됐으니까 핵막과 인이 서서히 소실되기 시작하죠. 핵막과 인이 소실되기 시작한다. 이게 갑자기 뚝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핵막과 인이 있는 형태의 전기도 있겠죠. 전기의 초반에는 핵막과 인이 있겠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면서 염색사는 염색체로 바뀝니다. 염색사는 염색체로 바뀐다. 자,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게, 이렇게 돼야지만 돼야 되는 게, 핵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는 핵 안에 유전물질들이 들어있지. 그러면 유전 정보에 손실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냥 가둬놨으니까. 근데 핵막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유전 정보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손실되고 유출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은 뭐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염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염색사가 구조의 안정성이 더 높은 염체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래야지만 세포 분열할 때도 유전적인 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양극의 양쪽 끝에 있는 양극의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 중심체가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중심체는 이러한 가느다란 어떤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들이 여러 개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게 좀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작은 어떤 관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해 되니? 빨대 같은 걸 막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관들, 그러니까 미세소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세소관들이 쭉 둥글게 말려져 있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둥글게 말려져 있다고요. 이거 두 개가 있는 게 바로 중심체예요. 이 중에서 한 개는 뭐라고 하냐면, 이 한 개를 중심립이라고 합니다. 중심립. 그러면 중심체는 중심립이 몇 개?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이 중심체는 중심립 곱하기 2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 중심체가 두 개가 양극에 있으니까 중심체가 두 개잖아. 그러면 중심립은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되겠죠? 이 4개를 지투기 때 만들어 놓습니다. 알겠죠? 지투기 때 중심체 2개를 완성한다. 그래서 완성된 이 중심체가 전기 때 양극으로 이동해가지고 방수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염체를 나누려고 준비하는 거죠. 자, 중기 때는 전기 때 형성된 염색체가 중앙으로 배열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기 때가 관찰이 용이하다 들어봤니? 관찰이 가장 용이한데 세포 주기 중에서 가장 짧다. 주기 중 가장 짧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긴 하거든. 이게 되게 짧은데 관찰은 되게 용이하대.
이 관찰 용이한 게 난 이해가 안 됐었어. 왜냐면 염색체가 형성되는 시기는 전기고 전기는 시간도 길잖아. 그럼 관찰하기에는 전기가 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굳이 짧은 어떤 이 중기 때가 관찰하기가 더 용이하대. 그럼 뭔가 이 중기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는 얘기지. 어차피 전기 때도 염체가 있고 중기 때도 염체가 있고 후기 때도 염체가 있고 말기 때도 염체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 왜 중기 때가 염체가 관찰하기 용이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니? 들어봤지? 중학교 때. 왜 이 중기 때 관찰하기 용이하게? 몰라요? 몰라요? 그냥 찍어봐. 막 뱉어봐. 내가 정정해줄게. 틀리면. 혼자 생각할 때는 틀린 게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때는 막 아무런 의심을 하면 안 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의심해도 돼. 막 날려도 돼. 내가 바로 잡아줄 거니까. 근데 너희들은 반대로 해, 보통. 수업 때는 막 날리고, 집에서는 딱 정확하게 딱 정리해야 되는데, 집에서 혼자 할 때 막 날려. 막 지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제대로 안 잡혀. 지금 막 날려도 돼. 막 생각해도 된다고. 그냥 외우면 된가? 외우면 되나? 그냥 외우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이유를 생각하자는 거지. 어차피 과학이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단 말이지. 과학자들은 되게 폐쇄 집단이야. 과학자가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라서 남들 말을 잘 안 들어. 이 과학자들을 다 뚫고 증명이고 다 설득한 게 지금의 이론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하지만 설득할 수 있겠죠. 그것들 너네들은 배우고 있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걔네들 다 설득한 거야.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관찰 용이가 이게 별 뜻이 아니라 이 관찰 용이, 염체를 관찰하는 분석을 뭐라 그래요? 핵형 분석이라고 하죠. 그 핵형 분석을 어떤 과정으로 하냐면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나열하죠. 길이를 제일 보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핵형 분석이 용이한 걸 바로 관찰 용이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염체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핵형 분석이 용이하다로 바꾸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중기 때는 어떻게 되니까 쫙쫙 펴져 있죠. 염체가. 그러니까 길이를 재기가 편한 거예요. 전기 때는 막 구부러져 있거든요. 이렇게 접혀지니까 누가 길이가 긴지 짧은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염체는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얘는 관찰 용이다는 뭐냐면 핵형 분석이 용이하다로 바꿔주면 됩니다. 핵형 분석이 용이하다. 즉 길이를 판정하기가 쉽다. 알겠죠? 그럼 안 까먹을 거다 이제 중기 때. 이렇게 쭉쭉 펴져 있기 때문에 핵형 분석이 여기에서 관찰하기가 용이하구나. 자, 후기 때는 방추사에 이끌려 염색체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나뉘기 시작한다. 자, 이 나뉘기 시작해서 염체가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체세포 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끊어지고, 감수 1분열 때는 상동이 끊어지고, 감수 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끊어지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세하게는 이거는 그냥 공통적인 어떤 과정만 쓴 거야.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해 주는 게 아니라. 자, 말기 때는 이제 분열이 끝나서 핵 분열이 종료가 됩니다. 자, 핵 분열이 종료가 되면 핵이 두 개가 만들어지겠지. 여기서 만들어진 핵을 뭐라 그러냐면 딸핵이라고 합니다. 딸핵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 딸핵 두 개 형성. 자, 그러면 핵이 만들어졌으니까 유전물질의 형태는 다시 어떻게 바뀌어야 돼? 핵이 있을 때는 어떤 형태? 염색체, 염색사. 핵이 있을 때는 다시 염색체로 바뀌어야지. 그치? 핵이 없어질 때 염색체로 바뀐 거잖아. 핵이 생겼으니까 다시 염색체로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로 바뀝니다. 염색사로 바뀌고. 하지만 핵은 분열이 끝났지만 아직 세포질은 분열을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세포질은 이제 분열을 시작합니다. 세포질 분열을 시작한다. 혹시 세포질이 혹시 뭔지 모르나? 나 세포질이 모른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 세포질을 안다.
좀 헷갈려? 아는 것 같지만 좀 헷갈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개념적인 어떤 연결성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공부할 때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모르고 그냥 외워버리면 잘 못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꼭 잘 물어봐 주라고. 자, 세포가 있으면 이게 핵입니다. 핵 안에는 인이 있고요. 이 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 바탕질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세포질은 세 글자로 핵 제외야. 세포의 핵 제외한 나머지 바탕질을 바로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소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포액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핵은 두 개인데 세포질은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형태. 이게 바로 말기 형태고, 물론 수만 포착을 하면, 자, 말기는 핵은 두 개지만 아직 세포질은 분열이 안 끝났으니까 세포의 개수는 한 개인 형태입니다. 알겠죠? 이런 형태가 바로 M말기, 분열기의 말기 형태다. 그래서 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포질 분열기 때 이제 세포질 분열을 완성을 해야 돼. 자, 세포질 분열을 하는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다른 방식으로 세포질을 분열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식물세포는 가장 바깥쪽에 뭐로 둘러싸여 있어요? 세포벽, 딱딱하죠? 하지만 동물세포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죠. 자, 동물세포는 가장 바깥쪽에 세포막이 있으니까 말랑말랑하니까 세포질이 만입이 일어납니다. 세포질의 만입 또는 함입 같은 말. 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세포질의 만입이에요. 쫙 두부 이렇게 누르면 잘라지는 것처럼. 알겠죠? 하지만 식물세포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형성됩니다. 자, 식물세포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세포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서 나눠진다고. 자, 이 세포판이 나중에 세포벽으로 분화됩니다. 세포벽으로 분화되면서 두 개의 세포가 완성된다. 알겠죠? 자, 이게 세포 주기인데 다 썼지? 더 보여줘? 남았어요. 그래프를 그려보자.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 수 그래프. 다 썼지? 자,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내가 분열하고 있는 세포들을 관찰하고 있어. 이게 현미경의 시야야, 이게. 예, 현미경으로 자, 분열하고 있는 세포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열하고 있는 세포 중에서 어떤 세포가 감기인지 어떤 세포가 분열기인지는 구분하기 쉽다 어렵다? 육안으로, 현미경으로 보고 있을 때 쉽다 어렵다? 어떻게? 그렇지, 핵이 있으면 감기고 핵이 없으면 분열기예요. 구분하기 쉽죠? 하지만 핵이 없는 것과 핵이 있는 것을 구분했을 때 감기가 바로 90%를 차지하고 핵이 없는 건 10%밖에 없죠. 그럼 거의 대부분은 뭘 차지하냐면 감기가 차지하죠. 자, 이 감기는 대부분이 다 핵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감기 중에서 어떤 게 지원인지 S기인지 G2기인지는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구분이 어려운 거죠, 육안으로는. 그래서 이 세포 생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아, 육안으로 얘네들은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0%를 차지하고 있는 감기들 중에 어떤 게 지원기인지 어떤 게 S기인지 어떤 게 G2기인지를 구분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든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예요. 알겠죠? 그럼 이 지원기하고 S기하고 G2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DNA의 상대적인 양이죠. 왜냐면 S기 때는 DNA가 복제가 되고 얘는 복제되기 전이고 얘는 복제되기 끝난 거고. 맞지? 그러니까 상대량이 만약에 처음에 DNA 상대량이 1이었다면 얘는 복제되고 있는 거고 얘는 복제가 끝나서 2인 거겠죠. 얘는 2배인 상태.
따라서 세포들의 DNA 상대량을 측정을 한다면 이 각각의 세포들이 어느 간기의 세포 주기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 DNA 상대량이 몇 개인지를 세기는 힘들지. 너무너무 작은 물질이니까. 그래서 빛을 투과되는 그런 광도로 측정을 합니다. 유전물질이 많을수록 빛이 잘 투과를 안 하겠죠. 유전물이 적을수록 빛이 잘 투과할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상대적인 양을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측정을 해봤더니 상대량이 1.2, 1.5, 1.8, 2 이렇게 다 치자. 이거를 센 거야. 알겠죠? 이걸 개수를 세서 1인 거 몇 개 이렇게 센 거라고요. 1.2인 거 몇 개, 1.5인 거 몇 개 이렇게 센 거라고. 그리고 2인 거 몇 개 이렇게 셌다고. 이해되죠? 그럼 이 그래프를 만든 목적은 뭐다? 간기를 구분하는 거다. 따라서 상대량이 1인 거와 사이에 있는 거랑 2인 거의 세포 주기가 뭐에 해당되는지 내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문제도 그거밖에 안 물어보겠죠? 그래서 얘만 알면 된다. 상대량 1인 세포는 세포 주기 언제? 복제가 되기 전이니까 G1기겠지. 이해되지? 그러면 상대량이 1과 2 사이에 있는 세포들은 복제하고 있는 거니까 S기지. 그렇지. S기. 그럼 2인 건 복제가 끝났으니까 G2기부터 M기까지 다 들어가, M 말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열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반등되는 거. 분열이 끝나고 나면 다시 지원기니까 새로운 지원기로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됐지? 살짝 응용해볼까? 여기 DNA 상대량이 기준이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세포 한 개당일 때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일 때하고 핵 한 개당 상대량일 때로 한번 구분해보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자, 세포 한 개당으로 해볼게. 이거 세포 한 개당 들어있는 상대량으로 계산했을 때 1인 세포는 G1기, 4인은 S기, 2인 건 G2기부터 M 말기까지 다 들어가요. 왜냐면 M 말기 때도 세포는 몇 개? 아까 M 말기 때 세포질이 분열하고 있지. 아직 세포질 분열이 안 끝나서 세포는 몇 개다? 한 개. 그러니까 아직 반띵되면 안 되지. 복제가 돼 있는 상태겠지. 그래서 M 말기도 그래서 두 배인 상태라고. 자, 근데 핵 한 개당이면 이 상대량을 핵 한 개당으로 따진다면 자, 1인 거는 세포 주기 언제? 마찬가지 G1기. 그리고 복제되고 있는 거 S기. 그리고 두 배인 건 G2기부터 어디까지? 핵 한 개당이니까. M 말기 때는 핵이 두 개잖아. 핵이 두 개니까 핵 한 개당 속에는 반띵된 상태겠지, M 말기 때는. 그치? 그러니까 핵 한 개당이 두 배인 상태는 M 후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지. 맞지? 그럼 M 말기 때는 핵이 두 개니까 다시 반띵됐겠지. 그러니까 M 말기는 다시 반으로 줄어들어 있어야지. M 말기는 1로 들어오지. 됐어요? 안 돼? 나 녹화하고 있으니까 복습해.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세포들의 세포 주기의 DNA 상대에 따른 세포 수 그래프인데, 자, 오른쪽 위에 보면 얘가 좀 나와 있습니다. 적혈구, 신경세포, 근육세포, 등등등 이러한 세포들은 어떤 세포냐면 분화가 끝난 세포입니다. 분화가 끝난 세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적혈구하고 층근세포하고 근육세포는 내가 알고 있는 세포의 모양과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의 모양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원반형이기도 하고 얘는 막 뾰족한 어떤 그 섬유 구조고 이 근육세포도 여러 가지 섬유로 되어 있는 구조죠. 모양이 완전 다 다르죠. 모양이 다르다는 건 분화가 됐다는 얘기, 구조와 기능이 변했다는 얘기고 이걸 바로 분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화가 된 이런 세포들인데, 자, 분화가 끝난 세포들은 G원기에서 분열을 멈춥니다. 분열을 멈춰버려.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요. 그러면 적혈구는 어떻게 증가될 수 있는데요? 적혈구가 증가되려면 적혈구가 분열하는 게 아니라 적혈구가 되기 전 세포가 많아진 다음에 적혈구로 분화되는 거야. 알겠지? 적혈구의 전 상태를 바로 조혈모세포라 그래. 조혈모세포가 늘어난 다음에 하나씩 적혈구로 분화되는 거라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적혈구가 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마찬가지 신경세포도 그렇고 근육세포도 마찬가지 그 전에 섬유아세포에서는 분열하지만 근육세포가 된 다음부터는 분열을 멈추고 지원기에서 멈춰버린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지원기에서 멈춘 상태의 이런 세포 주기를 G0기라고 하고요. 이런 세포들은 전부 다 G0긴 형태인 거야. 내 몸속에 들어있는 분화가 끝난 세포들인 이 신경세포와 근육세포와 적혈구들은 다 G0기입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해요. G원기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G원기에서 S기로 못 가는 거죠? G원기에서 멈추니까. 맞지? 그럼 S기에서는 G2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상하지? 여기서 여기로 못 넘어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 말이 안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분화가 끝난 세포에서는 멈추는 거야. 그럼 분화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S기는 계속 분열하는 거지. 알겠지? 분화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의 G2도 계속 분열하는 거고. 알겠지? 갑자기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분화가 끝났을 때만 지원기 때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세포 주기들은 분화가 아직 안 끝났다면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넘어가고 M기에서도 지원기로 다시 넘어오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구간은 1구간이라고 치고 이 사이 구간은 2구간, 2인 상태를 3구간이라고 치면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1구간의 세포들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원기로 넘어오니까. 얘가 지원기 세포니까. 지원기의 세포들의 숫자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축적이 되겠지? 그지? 하지만 넘어온 다음에 S기로 못 넘어가는 거지. 얘로 넘어왔지만 얘로 못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1구간의 세포들은 누적이 돼서 많아지지만 2구간과 3구간의 세포들의 숫자는 감소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이고 2면 1구간의 세포들만 남겠죠. 알겠니? 그게 이제 분화가 끝난 세포들의 DNA 성장에 따른 세포수 그래프입니다. 이해됐어요? 이론 여기까지 합니다.